안녕하세요. 저는 아멜리아입니다. 뉴욕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이번 이야기는 제가 런던에서 겪은 정말 충격적인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대학원 동창인 하늘과 함께 영국 여행을 계획했을 때 저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미국 여권을 가진 저에게 해외여행은 늘 순조로웠거든요. 어디를 가든 파란색 여권만 내밀면 웃으며 환영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늘은 한국에서 UX 디자이너로 일하는 친구예요. 차분하고 꼼꼼한 성격이라 여행 준비도 철저하게 해오더라고요. 저는 그런 그녀를 보며 살짝 웃었어요. 뭐 그렇게까지 준비할 필요가 있나 싶었거든요.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저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긴 비행 시간 때문에 조금 피곤하긴 했지만 곧 호텔에서 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입국 심사장에 들어서니 여러 줄이 보였는데 저는 자연스럽게 가장 가까운 줄에 섰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제 팔을 살짝 잡더니 다른 방향을 가리켰어요. 저기 전자게이트 쪽으로 가야 해. 전자게이트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자동 출입국 심사는 있지만 영국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몰랐거든요. 하늘은 자신 있게 그쪽으로 걸어가면서 여권을 준비했어요. 저는 조금 의아했지만 하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전자게이트 앞에 서니 공항 직원이 다가와서 하늘의 여권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와서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미국 여권은 일반 심사대로 가셔야 해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뭔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싶어서 다시 물어봤지만 직원은 친절하지만 단호하게 일반 심사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하늘은 제게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내며 말했어요. 미안해. 같이 되는 줄 알았어. 나는 먼저 들어가서 기다릴게.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일반 심사대 줄에 서야 했습니다. 하늘이 전자게이트를 통과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간단해 보였어요.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을 인식시키고 게이트가 열리면 끝. 2분도 안 걸린 것 같았죠. 반면 제가 선 줄은 정말 길었어요.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니 다양한 국적의 여행객들이 있었는데 모두 저처럼 일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았습니다. 줄이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저는 시간을 확인했어요. 30분, 1시간, 1시간 30분. 처음엔 그냥 영국이 까다로운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늘은 바로 들어갔는데 저는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는 거죠? 미국 여권이 한국 여권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다는 게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어 심사대 앞에 섰을 때 심사관은 제 여권을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여행 목적을 묻고 체류 기간을 확인하고 호텔 예약증까지 요구했어요. 평소에 받던 형식적인 질문들이었지만 하늘이 2분 만에 통과한 것과 비교하니 너무 대조적이었습니다. 심사를 마치고 입국장으로 나왔을 때 하늘은 이미 수화물을 찾아서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니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정말 오래 걸렸네.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의아했어요. 혹시 하늘이 영국에 자주 와서 그런 건가? 아니면 제가 뭔가 놓친 게 있는 건가? 하지만 그때는 그냥 영국 공항 시스템이 특이한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하늘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그 전자게이트를 쓸 수 있었던 거야? 하늘은 잠깐 생각하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한국 여권이 신뢰도가 높은 국가 목록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공항에서 자동 심사를 쓸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 제가 모르는 세상의 변화가 있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이것이 앞으로 제가 경험하게 될 더 큰 충격의 시작일 줄은 몰랐습니다. 런던 시내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공항에서 일어난 일을 곱씹어봤어요. 32년을 살면서 미국 여권이 다른 나라 여권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다는 건 상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변호사가 되어서도 국제 업무를 할 때
미국 여권은 항상 신뢰와 권위의 상징이었는데 말이에요. 하늘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있었어요. 아마 제가 당황한 모습을 봐서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죠. 그녀는 원래 배려심이 많은 친구라 상대방이 불편해할 만한 이야기는 잘 안 하거든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할 때 또 한 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프런트 데스크 직원이 하늘의 여권을 보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오셨군요. 저희 호텔에서는 한국 고객분들을 정말 환영해요. 그러면서 하늘에게 컴플리먼터리 와이파이 업그레이드와 늦은 체크아웃 서비스를 제안했어요. 저도 같은 예약인데 왜 하늘에게만 그런 혜택을 주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왔다고 하니 직원은 물론 친절했지만 하늘에게 보인 그 특별한 환대는 없었어요. 마치 한국인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보증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날 저녁 호텔 라운지에서 하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솔직하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한국 여권이 이렇게 대접받기 시작한 거야? 하늘은 잠깐 망설이더니 천천히 대답했어요. 사실 나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 10년 전만 해도 미국 여행 갈 때 인터뷰도 받았거든. 그런데 지금은 정말 많이 달라졌어. 그녀가 핸드폰을 꺼내서 뭔가를 검색하더니 화면을 저에게 보여줬어요. 여권 파워 랭킹이라는 자료였는데 한국이 3위, 미국이 7위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저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하늘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 여권으로는 190개국 넘게 비자 없이 갈 수 있어. 그리고 여권 자체의 보안 기술도 정말 좋아졌거든. 폴리카보네이트라는 특수 소재로 만들어서 위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부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충격도 컸죠. 미국이 여전히 강대국이긴 하지만 여권이라는 작은 책자 하나만 놓고 보면 한국이 더 인정받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다음 날 대형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입장할 때 보안 검색대에서 하늘은 여권만 살짝 보여주고 바로 통과했는데 저는 가방 검사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보안 요원이 하늘의 여권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한국 여권이시네요. 어서 들어가세요. 그때 저는 정말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언제부터 이런 신뢰를 받기 시작한 건지,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 말이에요. 박물관을 둘러보면서 하늘에게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공항에서 직원들이 한국 여권을 보고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야? 하늘은 잠깐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여행할 때 문제를 잘 안 일으킨대. 불법 체류도 거의 안 하고 공항에서도 질서를 잘 지키고. 그래서 공항 직원들 사이에서 한국 여권 보면 안심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가진 미국 여권에 대한 자부심이 흔들리는 걸 느꼈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혼자 생각해봤어요. 저는 평생 미국이 최고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이번 여행에서 한국이 어떤 면에서는 미국보다 더 인정받고 있다는 걸 직접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늘은 자랑하거나 우쭐하는 기색 없이 담담하게 사실만 이야기해줬지만 저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세계의 질서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하늘과 함께 조식을 먹으면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가진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하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예전에는 한국 여권 들고 다니는 게 가끔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정말 자랑스러워. 그 순간 저는 여권이라는 게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그 나라에 대한 세계의 신뢰와 인식을 담고 있는 상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런던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하늘과 함께 킹스크로스 역에서 파리행 유로스타를 타기로 했어요. 기차 여행이라면 공항보다는 덜 복잡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로스타 탑승 전 출국 심사대에서 또다시 같은 상황이 반복됐어요. 하늘은 자동 출국 게이트로 향했고 저는 일반 심사대 줄에 서야 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기분이 묘했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앞 사람들을 관찰해봤는데 대부분 아시아계가 아닌 여행객들이었어요. 중동, 아프리카, 남미 출신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동 게이트를 쓸 수 있는 나라들이 따로 정해져 있고 그 기준이 단순히 경제력이나 국가 크기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심사관에게 여권을 건네면서 무심코 물어봤어요. 한국 여권이 자동 게이트를 쓸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심사관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신뢰도가 매우 높은 국가예요. 불법 체류율도 낮고 여권 기술도 우수하거든요. 자동 시스템에서 인식 오류가 거의 없어서 처리가 빨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묘한 패배감 같은 걸 느꼈어요. 미국이 여전히 강력한 나라인 건 맞지만 이런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뒤처져 있다는 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유로스타 안에서 하늘과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면서 저는 지난 며칠을 돌이켜봤어요. 공항에서, 호텔에서, 박물관에서, 그리고 기차역에서까지. 하늘은 어디를 가든 한국 여권 덕분에 조금씩 더 나은 대우를 받았어요. 파리 북역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국 심사에서 하늘은 여권을 스캔하자마자 바로 통과했는데 제가 같은 기계에 미국 여권을 넣었더니 경고음이 울리면서 일반 심사대로 가라는 안내가 나왔어요. 그때 정말로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적인 차이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 여권은 어디를 가든 기계가 즉시 인식하고 신뢰하는 반면 미국 여권은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거였어요. 파리 호텔에서 체크인할 때 프런트 데스크 직원이 하늘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한국에서 오신 고객분들은 정말 매너가 좋으시더라고요. 항상 시간도 정확하게 지키시고 호텔 규칙도 잘 따라주세요. 그러면서 하늘에게만 무료룸 업그레이드를 제안했어요. 저는 같은 여행사에서 같은 패키지로 예약했는데도 그런 혜택은 없었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혼자 생각해봤어요. 제가 32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미국의 위상이 생각보다 절대적이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특히 여행이라는 일상적인 영역에서는 한국이 오히려 더 신뢰받고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다음 날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려는데 하늘이 여권을 보여주자 직원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아, 한국분이시네요.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한국분들은 특별 전시관도 할인받으실 수 있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당황했어요. 왜 한국인에게만 그런 혜택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나중에 알아보니 한국과 프랑스 사이의 문화, 교류 협정이 있어서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특별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박물관을 돌아보면서 저는 하늘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정말 신기해. 내가 평생 알고 있던 세상과 다르네. 하늘은 조금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솔직히 말하면 10년 전만 해도 한국 여권 들고 다니는 게 좀 부끄러웠거든.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놀랐어요. 지금은 그렇게 대우받는 한국 여권이 불과 10년 전만 해도 그랬다니 말이에요. 그날 저녁 생강가를 걸으면서 저는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정리해봤어요. 제가 목격한 건 단순히 여권의 차이가 아니라 세계가 바라보는 국가별 신뢰도의 변화였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난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신뢰를 쌓아왔는지를 여권 하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죠. 미국은 여전히 강대국이지만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작은 부분들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더 앞서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의 결과라는 것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가진 미국 여권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여전히 소중하고 강력한 여권이지만 이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파리에서의 마지막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몽마르트 언덕에서 사크레퀘르 성당을 구경하고 내려오는 길에 소매치기를 당한 거예요. 순식간의 일이었는데 가방을 열어보니 지갑과 여권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32년을 살면서 여권을 잃어본 적이 없었는데 하필 외국에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다음 날 뉴욕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여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하늘이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늘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어요. 일단 경찰서부터 가자. 분실 신고 먼저 해야 해. 가까운 경찰서로 향하는 길에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프랑스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신고를 하고 새 여권을 받으려면 얼마나 걸릴지, 항공편은 어떻게 변경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죠. 경찰서에서 신고를 마치고 나오니까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로 빠르게 이야기하는 게 뭔가 급한 상황을 설명하는 것 같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하늘이 저에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파리에 있는 한국 교민분한테 연락했어. 응급 상황일 때 도와주시는 분이거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한국인 지인이 조금 도와주는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1시간 후에 만난 그분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그분은 파리에서 20년째 살고 계신 한국인이었어요. 하늘이 상황을 설명하자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미국 영사관은 월요일에나 열어서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우선 한국 영사관에 연락해보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국인도 아닌데 한국 영사관에서 도와줄 리가 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김 선생님은 자신있게 전화를 걸더니 한국어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영사관 직원이 직접 나와서 도와준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인도 아닌데 괜찮을까요? 김 선생님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걸 좋아해요. 특히 하늘 씨 같은 한국인의 친구라면 더더욱이요. 1시간 후 하늘의 연락처로 한국 영사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직접적인 행정적 지원은 어렵지만 지낼 수 있는 임시 숙소는 마련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따뜻한 배려에 저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제가 한국인도 아닌데 단지 한국인의 친구라는 이유로 도움을 받다니요. 김 선생님은 저를 자신의 아파트 게스트룸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좁은 공간이었지만 따뜻했고 저를 배려하는 말투 하나하나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늘은 제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고 다음 날 아침 저와 함께 미국 영사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예상보다 냉정했어요. 영사관 담당자는 간단히 제 사정을 듣더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임시 여권 발급을 위해선 경찰 신고서와 신분증 사본, 항공권 사본이 필요합니다. 보통 3에서 5영업일 내에 임시 여권이 발급되지만 상황에 따라 최대 일주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일이면 뉴욕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비행기를 탈 수 없다는 현실이 단번에 밀려왔어요. 항공사에 연락하니 항공권은 일정 변경이 가능하지만 추가 요금이 꽤 붙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누가 보상해주는 거죠? 저도 모르게 짜증 섞인 말이 튀어나왔지만 곧 스스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일이었으니까요. 결국 새로운 귀국 날짜는 5일 뒤로 미뤄졌고 그 며칠 동안 저는 파리에 발이 묶인 채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는 하루하루가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오히려 제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하늘은 매일 제게 아침을 챙겨줬고, 김 선생님은 바쁜 와중에도 틈날 때마다 연락을 주셨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낯선 사람에게 받는 이 따뜻함이 저는 정말 낯설면서도 위로가 되었어요. 5번째 날 아침, 영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임시 여권이 발급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수령 가능합니다. 그 한마디에 그동안 쌓였던 긴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손에 쥐어진 여권은 단지 얇은 종이로 된 임시 문서였지만 제게는 돌아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출국 당일 김 선생님과 하늘은 함께 공항까지 배웅해줬습니다. 다음에 뉴욕에서 봐요. 하늘이 웃으며 말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리고 꼭 한국에도 갈게. 이번엔 내가 당신들처럼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비행기 창밖으로 파리의 도시가 점점 작아질수록 저는 지난 모든 순간을 하나하나 되새기며 생각했습니다. 뉴욕 JFK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익숙한 공기가 저를 반겨주었지만 이제는 그 익숙함 속에서 조금의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회사로 돌아가서 동료들에게 파리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모두 놀라워했어요. 그중 한 동료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이젠 한국 여권이 미국 여권보다 낫다는 거야.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그런지도 몰라. 적어도 신뢰에 있어서만큼은 말이야. 그날 밤 저는 하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 한국 갈 거야. 이번엔 관광이 아니라 진짜 너희 나라를 배우러. 하늘의 답장은 짧고 따뜻했어요. 언제든지 환영이야. 이번엔 내가 너의 가이드가 될게. 그 메시지를 읽으며 CNN이 최근 발표한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일본 고소득 여성 74%가 결혼 상대로 한국 남성을 선호한다고 답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제가 직접 경험한 놀라운 이유를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서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 다니고 있는 아야코입니다. 2024년 3월 15일 오후 7시 30분 도쿄 신주쿠의 한 이자카야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맥주잔을 마주 잡고 있던 3년 교제한 남자친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결혼하면 당연히 회사 그만둘 거지. 그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걸 느꼈어요. 일본에는 다테마에와 혼내라는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건전한 모습과 진짜 속마음이 완전히 다른 거죠. 저는 그때까지 일본 남성들의 다테마에만 봐왔던 거예요. 당신 커리어 응원해. 남녀 평등이 중요하지. 이런 말들이 전부 가면이었다는 걸 그날 깨달았습니다. 제 전 남자친구는 외국계 금융회사 이사였어요. 데이트할 때는 항상 여성의 사회 진출을 지지한다며 페미니스트인 척했죠. 하지만 결혼 얘기가 나오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의사 안에는 격이 있어야 해. 직장 다니는 건 보기 안 좋아라며 제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압박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며느리 교육이 필요하다며 집안 규칙을 암기하라고 하더라고요. 주변 기혼 여성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모두 같은 답이 돌아왔어요. 결혼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연애할 때는 가사 분담을 약속했지만 막상 동거하면 모든 집안일이 여성에게 전가되는 거죠. OECD 조사에 따르면 일본 남성의 주당 가사 분담 시간은 2.8시간으로 선진국 최하위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일본 사회의 어두운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게 시작에 불과했거든요. 제가 만난 일본 남성들의 공통점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남자친구는 의사였는데 공개석상에서는 항상 아내를 존중한다고 말했지만 집에서는 밥은 언제 나와? 라며 반말이 일상이었어요. 두 번째는 IT 회사 임원이었는데 연애할 때는 당신 꿈을 응원한다고 했지만 진지한 만남을 시작하자마자 여자는 집에서 내조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말을 바꿨죠. 유엔 여성기구의 성평등 지수를 보면 일본은 116위에 머물고 있어요. 겉으로는 선진국이지만 실질적 성평등은 개발도상국 수준인 거죠. 제가 직접 체험한 일본 사회의 모습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언어의 이중성이었습니다. 일본어는 겉으로는 존댓말을 쓰지만 그 안에 위계 질서가 숨어 있어요. 오츠카레 사마데시타라고 정중하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여성을 아래로 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회식 자리에서 여성이 술을 따르는 건 당연하게 여겨지고, 업무에서도 여성 의견은 형식적으로만 들어주는 분위기였죠. 실제로 일본 직장 내 여성 임원 비율은 15.3%로 아시아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이에요.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확실히 존재하는 거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눈치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규칙을 따라야 승진할 수 있었어요. 그러던 2024년 5월, 회사 한국 프로젝트로 서울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처음엔 한국 남자도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같은 아시아 문화니까 남존여비 사상이 더 심할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한국 출장에서 만난 그 남성은 정말 달랐습니다. 2024년 5월 20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한 카페에서 김민수 과장을 처음 만났습니다. 프로젝트 협업 미팅이었는데 첫인상부터 일본 남성들과 달랐어요. 일본 남성들은 첫 만남에서 과도하게 격식을 차리며 거리감을 두는데 김 과장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더라고요. 가장 놀라운 순간은 점심시간이었어요. 회사 구내식당에서 김 과장이 자연스럽게 제가 트레이 가져다 드릴게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여성이 남성의 식사를 챙기는 게 당연한데 여기서는 반대였거든요. 이게 진짜 다른 건가 싶었어요. 업무 진행 방식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여성이 의견을 내면 아, 그렇군요라며 형식적으로만 듣고 넘어가는데 김 과장은 제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실제로 프로젝트에 반영했어요. 아야코 씨, 제안이 정말 좋네요. 이걸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진심이 느껴졌어요. 언어의 차이도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어의 존댓말은 일본어와 달리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부인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아내를 지칭할 때 진정한 존중이 느껴졌거든요. 일본어로는 아내를 집사람 카나이라고 부르는데 한국어의 부인분, 아내분에는 파트너로서의 존중이 담겨 있었어요. OECD 데이터를 찾아보니 한국 남성의 주당 가사 분담 시간은 5.2시간으로 일본 2.8시간보다 거의 2배였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연구에 따르면 아시아에서 여성 임원 비율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의 차이는 더욱 확실했어요. 일본에서는 여성이 맥주를 따르고 안주를 나누는 게 당연한데 한국 회식에서는 남성들이 먼저 여성들을 배려하더라고요. 아야코 씨, 편하게 드세요라며 오히려 제가 편안해하는지 신경 써주는 거예요. 김 과장과 대화하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가족 이야기였어요. 집에선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가장이에요. 라며 웃으며 자연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일본 남성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그들에게는 남자가 가장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거든요. 얼마 후 어쩌다 보니 그의 집에 초대받게 되었어요. 그날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장 마지막 날, 김 과장이 저를 가족 식사에 초대했어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보통 일본 남성들은 직장 여성을 가족에게 소개하는 걸 꺼려하거든요. 하지만 김 과장은 부모님께서 아야코 씨를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하신다며 자연스럽게 초대했어요. 2024년 5월 25일 저녁 7시 서울 은평구 김 과장 댁에 도착했어요. 일본식으로 무릎을 꿇고 인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세요. 우리 민수가 항상 아야코 씨 얘기만 해서 궁금했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일본에서는 며느리가 되려면 시집살이라는 시험 기간을 거쳐야 해요. 무릎 꿇고 인사하고 시부모님 규칙을 암기하고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내야 인정받죠. 하지만 김 과장 부모님은 처음부터 저를 동등한 인격체로 대해주셨어요. 더 놀라운 건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저녁 준비를 하시면서 요즘엔 남자가 요리해야지. 민수 엄마 혼자 힘들게 할 수 없잖아 라고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남편이 주방일을 하면 계집애 같다는 핀잔을 듣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당연한 일로 여겨지는 거죠. 식사 중에 더욱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일본 회사 문화에 대해 얘기하자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때는 며느리가 무조건 참아야 했는데 요즘은 서로 배려하며 사는 게 맞아요. 민수야, 아야코 씨 말씀 잘 들어드려. 이런 말씀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김 과장 형의 이야기도 충격적이었어요.
육아휴직을 2개월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는 남성 육아휴직률이 14.4%에 불과한데 한국은 28.4%나 된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회사에서 아빠 육아휴직 당연하지라는 분위기라는 거였어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아야코 씨는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일본에서는 여성에게 꿈을 묻는 어른이 거의 없어요. 보통 언제 결혼할 거냐, 아이는 언제 낳을 거냐만 묻죠. 하지만 아버지는 제 컨설팅 일에 대해 진지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설거지할 때였어요. 제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김 과장이 손님은 가만히 계세요라고 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뒷정리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김 과장, 형까지 모두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눠서 정리하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성평등 부문에서 아시아 3위를 차지했어요. 실제로 제가 경험한 한국 가족의 모습이 그 통계를 뒷받침하는 거였죠. 세계경제포럼 젠더갭 지수에서도 한국은 108위에서 점점 순위가 올라가고 있고 일본은 116위에 머물고 있어요. 떠나기 전에 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민수가 아야코 씨한테 많이 배운다고 해요. 서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울컥했어요. 일본 친구들에게 이 얘기를 했을 때 반응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도쿄로 돌아와서 친구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얘기했어요. 처음엔 한국 남자가 정말 그래? 라며 믿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들은 친구 하나가 실제로 한국 여행을 다녀왔어요. 돌아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야코, 일본 남자들은 왜 이렇게 이중적이지? 김 과장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했어요. 6개월 후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했는데 일본에서의 3년 연애보다 더 많은 걸 배우고 성장했어요. 가장 큰 차이는 솔직한 소통이었어요. 일본에서는 항상 눈치를 보며 속마음을 숨겨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진심을 표현하는 게 당연한 문화였어요. 김 과장은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면서 존댓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일본어의 형식적 예의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말에 진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느꼈어요. 결혼 계획을 세우면서도 차이를 느꼈어요. 일본에서는 여자가 양보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모든 게 결정되는데 김 과장은 항상 아야코 씨 의견이 우선이에요라고 말해줘요. 신혼집도 앞으로의 커리어 계획도 모든 걸 함께 상의해서 정하고 있어요. 한국의 육아 문화도 놀라웠어요. 김 과장의 동생이 아이를 낳았는데 남편이 육아휴직을 당연하게 신청하더라고요. 회사에서도 가족이 우선이다며 적극 지원해주는 분위기였어요. 일본에서는 육아는 엄마 몫이라는 철칙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부모 공동 책임이 자연스러운 문화였어요. 가장 감동적인 건 김 과장 가족들이 저희 커리어를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것이었어요. 일본에서는 결혼하면 회사 그만둬야지라는 압박을 받았는데 한국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꿈을 이뤄나가자는 분위기예요. 시어머니가 될 분도 아야코 씨 일이 더 중요하면 민수가 따라가면 되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본 사회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겉모습만 그럴듯한 가짜 평등보다 진짜 존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테마에로 포장된 예의보다는 혼내에서 우러나는 진심이 더 소중해요. 한국에서 일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봤습니다. 물론 모든 런던 남서쪽 킹스턴의 우리 집 거실 벽에는 할아버지 사진이 걸려 있다. 1951년 21살의 젊은 글로스터 연대 병사였던 할아버지가 한국전쟁에서 돌아온 직후 찍은 사진이다. 군복을 입은 채 환하게 웃고 있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는 임진강에서 겪었던 무언가가 숨어 있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는 내가 어렸을 때 자주 말씀하셨다. 댄, 한국 사람들은 참 대단해. 폐허에서 일어서더니 이제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잖니.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다. 하지만 2020년 3월 코로나로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받던 그 순간 할아버지 말씀이 문득 떠올랐다. 나는 댄 루이스, 45살, 런던의 한 마케팅 회사에서 15년간 일했지만 팬데믹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 재택근무조차 할 수 없는 직종이었던 터라 하루아침에 무직이 되어버렸다. 여보, 오늘도 지원서 넣었어? 아내 레베카가 야근에서 돌아와 피곤한 목소리로 물었다. 39살인 그녀는 NHS 간호사로 일하며 코로나 최전선에서 버텨내고 있었다. 보호 장비도 부족한 상황에서 매일 목숨을 걸고 병원에 나갔다.
세 군데 더 넣었어. 짧은 대답 뒤에 침묵이 흘렀다. 예전 같으면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하루 일과를 서로 나누던 시간이었다. 이제는 서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다. 10살짜리 딸 에밀리가 방에서 나와 조용히 물었다. 아빠, 내일 학교 체조복 세탁해 주실 수 있어요? 엄마한테 물어봐. 아빠는 세탁기 돌리는 법도 잘 몰라. 그 순간 레베카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다. 댄, 당신 정말 그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병원에서 코로나 환자들 돌보고 와서 집안일까지 다 해야 하는 거예요? 미안해. 그런 뜻이 아니었어. 세탁기는 그냥 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버튼 하나 누르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레베카의 목소리에 8개월간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가 모두 담겨 있었다. 에밀리가 불안한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바라봤다. 그날 밤, 나는 할아버지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다. 1951년 4월, 임진강에서 650명의 동료들과 함께 임한 7,000명의 중공군을 3일간 막아낸 그 용기가 지금의 나에게는 찾아볼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레베카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병원으로 나갔다. 작별 인사도 없이. 에밀리는 아침을 거의 먹지 않고 학교에 갔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나는 컴퓨터를 켰다. 구직 사이트를 열어야 했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할아버지가 참전했던 임진강 전투에 대해 검색해봤다. 영국 제29보병여단이 한국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그 전투. 할아버지가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그 순간들. 창밖으로 3월의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리 집은 점점 더 조용해지고 있었다. 예전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이곳이 이제는 서로를 피하려는 세 사람이 사는 공간이 되어버렸다.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70년 전 할아버지가 한국을 지켜낸 그 용기는 정작 내 가정은 지켜내지 못하고 있었다.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던 어느 토요일 오후, 나는 우연히 유튜브에서 흥미로운 영상을 발견했다. 영국 위치 매거진이 선정한 최고의 세탁기라는 제목이었다. 클릭해보니 한국산 LG 세탁기가 89점 만점으로 지금껏 테스트한 세탁기 중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3년 연속 1위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던 한국 사람들의 대단함이 이런 것이었나 싶었다. 70년 전 임진강에서 만난 그 나라가 이제 영국 전문가들로부터 최고 평가를 받는 제품을 만들고 있다니. 다음 주 화요일, 에밀리의 교복을 빨려다 세탁기가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걸 발견했다. 15년 된 낡은 기계가 드디어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다. 수리비를 알아보니 새 제품 살 돈과 비슷했다. 여보, 세탁기 바꿔야 할 것 같아. 지금 돈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당신 실업급여로 월세도 빠듯한데. 레베카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다. 킹스턴 하이스트리트의 카리스 PC월드에 가서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다.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띄는 세탁기가 있었다. 세련된 하얀색 외관의 LG AIDD 세탁기였다. 직원인 20대 후반의 젊은 남성이 다가왔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 모델은 저희 매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이에요. 정말요? 어떤 점이 좋은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제품은 남편분들도 좋아하세요. AI가 알아서 다 해주거든요. 직원은 시연을 보여줬다. 터치스크린에 빨래를 넣자 무게와 옷감을 자동으로 감지하더니 최적의 세탁 코스를 추천했다. 18분 정도 시간이 단축된다고 화면에 표시됐다. 이건 99.9% 스팀 살균도 되나요? 네. 고온 스팀으로 세균과 알레르겐을 제거해줍니다. 영국 알레르기 협회 인증도 받았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에너지 효율이었다. 기존 모델 대비 20% 정도 전기료가 절약된다고 했다. 요즘 같이 전기료가 오르는 상황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이었다. 프랑스에서는 구매 후 2년간 고장률이 가장 낮은 브랜드로 인정받기도 했어요. 모터도 10년 보증이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아버지 생각이 났다. 1951년 임진강에서 영국이 한국을 도왔고 이제 70년이 지나 한국 기술이 영국 가정을 돕고 있다. 묘한 운명 같은 느낌이었다. 저녁 식사 후 나는 조심스럽게 꺼냈다. 여보, 세탁기 한 번만 봐줄래? 정말 괜찮은 것 같아. 댄, 우리 지금 상황 알죠? 실직한 남편이 비싼 가전제품 사자고 하면 아니야, 들어봐. 전기료도 20% 절약되고 세탁시간도 줄어들어. 당신이 그렇게 피곤해하는데. 레베카가 잠깐 말을 멈췄다. 8개월간 코로나 병동에서 혹독한 일과를 견뎌온 그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래도 너무 비싸잖아요. 할부로 하면 월 50파운드야. 우리가 현재 전기료로 내는 돈 생각하면
에밀리가 숙제를 하다 말고 끼어들었다. 아빠, 그거 스마트폰으로도 조작할 수 있어요? 응. 학교에서 돌아올 때쯤 미리 세탁을 시작할 수도 있대. 그날 밤 레베카는 고민이 많은 듯 했다. 다음날 아침,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다. 댄, 정말 괜찮은 거예요? 또 고장나면. 위치 매거진에서 3년 연속 1위 한 제품이야. 전문가들이 인정한 거라고. 일주일 후, 설치 기사가 집에 왔다. 새 세탁기를 보는 에밀리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레베카도 터치스크린을 신기해했다. 첫 세탁을 위해 에밀리의 교복을 넣었다. AI 센서가 작동하면서 적정 세제량과 물 온도를 자동으로 설정했다. 버튼을 누르는 순간 우리 집에는 오랜만에 기대감이 흘렀다. 세탁기가 조용히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할아버지 사진을 다시 바라봤다. 70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한국과 영국이 다시 만나고 있었다. 새 세탁기가 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에밀리가 학교에서 돌아와 첫마디로 말했다. 아빠, 오늘 체조복 빨아주세요. 내일 체육 시간이에요. 예전 같으면 엄마한테 부탁해봐라고 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다. 그래, 아빠가 해줄게. 에밀리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10살짜리 아이에게도 아빠가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게 부끄러웠다. 세탁기 문을 열고 체조복을 넣었다. 터치스크린이 켜지면서 옷감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폴리에스터 혼방, 중간 오염도라고 화면에 표시됐다. AI가 추천한 스포츠웨어 전용 코스를 선택하자 세탁시간 35분이라고 나왔다. 우와, 아빠, 저거 진짜 똑똑하네요. 에밀리가 신기해하며 화면을 만져봤다. 나도 처음엔 어색했지만 생각보다 간단했다. 예전 세탁기처럼 세제량을 맞춰야 할 필요도 없었다. 자동 세제 투입 기능이 정확한 양을 계산해서 넣어줬다. 아빠, 이거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다고 했죠? 한번 해볼까? 스마트폰에 띵큐 앱을 설치하고 세탁기와 연결했다. 남은 시간과 진행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됐다. 에밀리는 마치 게임하듯 재미있어 했다. 세탁이 끝나자 알림음이 울렸다. 예전 세탁기의 거친 소음과 달리 부드러운 멜로디였다. 에밀리와 함께 세탁물을 꺼내는데 체조복이 정말 깨끗해졌다. 특히 얼룩이 많았던 부분까지 말끔히 사라져 있었다. 아빠, 이제 매번 아빠가 빨아주세요. 에밀리의 환한 웃음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다. 8개월 동안 아이와 제대로 대화한 적이 거의 없었는데 세탁기 하나로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다니. 저녁 7시, 레베카가 퇴근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들어온 거였다. 현관에서부터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킁킁거렸다. 뭔가 다른데. 세제 냄새가 아니라 스팀 살균 기능 써봤어. 고온 스팀으로 99.9% 세균 제거된다더라. 레베카가 세탁실로 향했다. 빨래가 깔끔하게 정리된 걸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댄, 이거 당신이 한 거예요? 에밀리 체조복이랑 내 셔츠 몇 벌 돌렸어. 정말요? 어떻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 AI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때 처음으로 레베카가 웃었다. 8개월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다. 코로나 병동에서의 스트레스와 피로로 굳어있던 얼굴에 온기가 돌았다. 고마워요. 정말 도움이 돼요. 그날 저녁 식사는 오랜만에 3명이 함께했다. 에밀리가 학교 이야기를 하고 레베카도 병원 동료들 얘기를 꺼냈다. 나는 온라인에서 본 세탁기 리뷰들을 소개했다. 이 제품이 영국에서 정말 인기가 많대. 어떤 사람은 남편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세탁기라고 썼더라. 그런 리뷰가 정말 있어요? 사용자 평점도 4.7점이야. 특히 조용하다, 에너지 절약된다는 후기가 많더라. 레베카가 관심을 보였다. 간호사인 그녀는 데이터와 수치를 믿는 편이었다. 며칠 후, 나는 세탁이 일상의 작은 루틴이 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매일 아침 에밀리 교복을 준비하고 레베카의 간호복을 따로 고온 살균 코스로 돌렸다. 특히 코로나 병동에서 일하는 아내를 위해 스팀 살균은 필수였다. 어느 날 저녁, 에밀리가 숙제를 하다가 물었다. 아빠, 할아버지 사진 옆에 왜 태극기 스티커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한국전쟁에서 돌아온 후 간직해온 작은 태극기였다. 서랍 깊숙이 보관되어 있던 것을 최근에 꺼내 사진 옆에 붙여놨다.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싸우셨거든. 그때 한국 사람들과 친구가 되셨어. 그럼 우리 세탁기도 한국 거잖아요. 맞아. 70년 전에는 할아버지가 한국을 도와주셨고 이제는 한국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야. 그날 밤 레베카가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말했다. 정말 조용하네요.
예전 세탁기는 밤에 돌리면 이웃집까지 들릴 뻔했는데 디디 모터라고 해서 벨트가 없어서 그렇대. 진동도 적고 처음으로 내가 집안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작은 일이지만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임진강에서 보여준 그 용기는 아니었지만 내 나름의 방식으로 가정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았다. 새 세탁기가 온 지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느낀 건 전기료였다. 예전에는 월 180파운드 정도 나왔는데 이번 달은 144파운드였다. 에너지 효율 등급 A 제품이라는 게 허언이 아니었다. 레베카도 차이를 느끼고 있었다. 예전에는 세탁 한 번에 2시간이 넘게 걸렸는데 이제는 1시간 20분이면 끝났다. 18분 단축이라는 설명서의 내용이 정확했다. 여보, 요즘 빨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줄어든 것 같아. 레베카가 차 한 잔을 마시며 말했다. 영국 사람들에게 저녁 차 시간은 신성한 휴식이다. 예전에는 이 시간마저 빨래 걱정으로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이제는 정말 쉴 수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생겼다. 어느 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국산 세탁기는 부품값이 비싸다는 글을 봤기 때문이다. 만약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만만치 않을 거라는 우려였다. 그 걱정을 해결해준 건 또 다른 온라인 후기였다. 레딧에서 22년 된 LG 세탁기 아직도 멀쩡하다는 글을 발견했다. 심지어 페루에서는 28년간 사용한 사례도 있다고 했다. 프랑스의 환경에너지관리청에서 실시한 조사도 흥미로웠다. 구매 후 2년간 고장률이 가장 낮은 브랜드로 LG가 선정됐다는 내용이었다. 71%의 소비자가 제품 고장 때문에 세탁기를 교체한다는 통계를 생각하면 이는 상당히 의미 있는 데이터였다. 에밀리, 이리 와봐. 아빠랑 같이 빨래 해볼까? 어느 주말 오후 나는 딸과 함께 세탁을 시작했다. 에밀리가 자신의 교복과 양말을 직접 넣었다. 아빠, 이거 왜 이렇게 많은 모드가 있어요? 터치스크린에는 다양한 세탁 코스가 표시되어 있었다. 일반 세탁, 스포츠웨어, 이불, 울, 섬세 이류까지. AI가 옷감을 감지해서 추천도 해주지만 직접 선택할 수도 있었다. 오늘은 섬세 이류 해볼까? 에밀리 카디건도 같이 넣어보자. 우리는 마치 게임하듯 세탁 과정을 지켜봤다. 6가지 모션으로 옷감에 따라 다르게 움직이는 드럼이 신기했다. 에밀리는 춤추는 것 같다며 웃었다. 세탁이 끝나고 스팀 건조까지 마치자 카디건이 새 것처럼 부드러워져 있었다. 우와, 아빠, 이거 정말 좋아요. 에밀리의 감탄사를 듣는 순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아빠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저녁 레베카가 늦은 퇴근에서 돌아왔다. 코로나 병동에서의 하루는 여전히 힘들어 보였다. 하지만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녀의 표정이 밝아졌다. 어머, 빨래가 이미 다 끝났네요. 에밀리랑 같이 했어. 스팀 살균도 돌렸고 정말 고마워요. 요즘 병원에서 너무 피곤해서. 레베카가 세탁기 앞에 서서 터치스크린을 만져봤다. 남은 시간과 완료 알림까지 모든 게 자동이라는 사실이 여전히 신기한 듯했다. 이거 정말 잘 산 것 같아요. 처음엔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그만한 값어치를 하네요. 며칠 후 나는 온라인에서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LG 세탁기가 20년 모터 보증을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디디 모터라는 기술로 벨트 없이 직접 구동하기 때문에 내구성이 뛰어나다고 했다. 20년이면 에밀리가 30살이 될 때까지 쓸 수 있겠네. 이제 우리 가정의 일상을 바꾸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에밀리가 숙제를 하다가 물었다. 아빠,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뭘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한국 사람들을 도와주셨어. 아주 어려운 시기에 용감하게 싸우셨지. 그럼 지금은 한국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네요. 10살짜리 아이의 순수한 관찰이 가슴을 울렸다. 그래, 이제는 한국이 우리를 돕고 있다. 작은 세탁기 하나로 우리 가정에 평화가 돌아오고 있었다. 그날 밤 세탁기 돌아가는 부드러운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다. 레베카도 에밀리도 모두 평온한 표정이었다.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우리 집에 진짜 휴식이 찾아온 것 같았다. 세탁기가 온 지 2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한 디지털 마케팅 회사에서 면접 제의가 온 것이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포지션이었다. 면접 당일 아침 레베카가 내 셔츠를 챙겨주며 말했다. 면접 잘 보고 와요. 당신이 이 집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잖아요.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격려였다. 에밀리도 아빠 파이팅이라며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였다. 면접은 성공적이었다. 한 주 후 합격 통보를 받았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가족 외식을 했다. 킹스턴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3명이 함께 웃으며
식사하는 모습은 코로나 이전에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아빠, 새 직장에서도 재택근무하시는 거예요? 응. 주 3일은 집에서 일해도 돼. 그럼 빨래도 계속 아빠가 해주실 수 있겠네요. 에밀리의 말에 레베카가 웃었다. 이제 세탁은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루틴이 되어 있었다. 새 직장에서 첫 주를 마친 어느 금요일 저녁, 나는 할아버지 사진 앞에 서 있었다. 1951년 임진강에서의 그 젊은 병사가 70년 후 자신의 손자가 한국 기술로 가정을 회복하게 될 줄 알았을까? 여보, 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레베카가 다가왔다. 손에는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있었다. 할아버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싸우셨을 때 그곳이 이렇게 발전할 줄 상상이나 하셨을까? 한국전쟁이 1951년이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70년. 그래, 70년 전에는 할아버지가 한국을 지켜줬고 이제는 한국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 레베카가 할아버지 사진 옆에 작은 태극기를 바라봤다. 정말 신기해요. 세탁기 하나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달라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 에밀리가 방에서 나와 우리에게 다가왔다. 아빠, 엄마, 저 숙제하다가 한국에 대해 알아봤어요. 정말 대단한 나라네요. 10살짜리 아이가 컴퓨터로 찾아본 한국의 모습들, K-pop, 드라마, 그리고 삼성과 LG 같은 기업들, 할아버지가 전쟁터에서 만난 그 나라가 이제 전 세계 젊은이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에밀리, 나중에 커서 한국에 가보고 싶어? 네. 할아버지가 도와준 나라가 어떤 곳인지 직접 보고 싶어요. 그날 밤, 마지막 빨래를 돌리며 나는 깨달았다. 기술은 단순히 편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이 세탁기는 우리 가족에게 시간을 돌려주었고 에너지를 절약해 주었으며 무엇보다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 주었다.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레베카와 에밀리가 함께 소파에 앉아 있는 모습을 바라봤다. 8개월 전만 해도 각자의 방에 숨어 있던 우리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거실에 모여 있었다. 여보, 정말 고마워요. 레베카가 조용히 말했다. 뭐가? 세탁기 사자고 했을 때 처음엔 부담스러웠는데 지금 보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였어요. 며칠 후 나는 온라인에서 한 글을 발견했다. LG 세탁기를 28년째 사용 중이라는 제목의 후기였다. 사용자는 이 세탁기는 우리 가족의 역사와 함께했다고 썼다. 그 글을 읽으며 문득 깨달았다. 20년 보증이라는 건 단순한 제품 품질을 넘어서는 의미였다. 에밀리가 어른이 되어 자신의 가정을 꾸릴 때까지 이 세탁기는 우리 가족과 함께할 것이다. 어느 일요일 오후 3명이 함께 빨래를 정리하고 있었다. 에밀리가 갑자기 물었다. 아빠, 나중에 제가 결혼하면 저도 한국 세탁기 살 거예요. 왜?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해준 세탁기니까요. 할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나는 속으로 말했다. 할아버지가 지켜준 나라가 이제 할아버지의 증손녀까지 생각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날 저녁 마지막 세탁이 끝나는 알림음을 들으며 우리 3명은 세탁기 앞에 모여섰다. 디디 모터의 조용한 정지 소리, 스팀의 마지막 김, 그리고 완료를 알리는 부드러운 멜로디. 가전은 이제 철이 아니에요. 레베카가 갑자기 말했다. 응, 감정이고 연결이에요. 그리고 그 시작은 한국이었어. 나와 에밀리가 동시에 대답했다. 창밖으로 런던의 밤이 내려앉고 있었다. 할아버지 사진 옆에 태극기가 작은 조명